은기환 매니저와 저 물 먹고 있어서 잠깐만요. 은기환 예. 은기환 매니저님 그리고 정혜영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가 여기. 예,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네요. 저도 왜? 여기 원래는 여기 앉아 있다가 그지? 예. 원래 여기 앉아 있다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네. 진행자석에 앉아가지고 네. 출연자인 것처럼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혜영 연구원님은 처음이신 거죠? 네, 인포맥스는요? 처음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죠? 저는 네. 은기환 처장님께서 네. 같이 한번 나가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같이 신재생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환이 자리에 다른 그쵸, 친구가 다른 분이 오기로 했었잖아요. 나오는데, 누구 한모 연구원님이 예.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은기환 기후와 환경님께서 지금 출동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기후와 환경님은 우리 같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그냥 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나요? 네.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네요. 왜 긴장이 돼? 그냥 왜냐면 사실 이제 그 갑자기 저는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소중한 시간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나와서 좀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자인 걸로 보이는 줄리 박님께서 은기환 멋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관계자이신 것 같고요. 네. 테니스 신동님은 둘이 남매 같다. 남매 같다. 어디 뭐 그렇게 크게 닮진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되는 네. 숫자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오늘 네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잡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유럽 글래스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COP26 회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좀 해보는 걸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전혜영 연구원이 준비한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OP26 이거 얘기 좀 기환 그럴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저도 뭐 COP 이게 벌써 26이라는 게 26번째 회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COP 1부터 막 계속 이거를 팔로우하면서 보았던 건 전혀 아니고요. 매년 하는 건가 이거? 예, 원칙적으로 매년 하는 거. 그럼 26을 빼면은 1995년 뭐 이때부터. 근데 작년에는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다. 원래 작년에 COP 26 하는 해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못했던 거고요. 예, 그 점은 다 이제 매년 있었던 회의고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 뭐 길게 적었습니다.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든 최고 그런 의사결정 기구고요. 거기에서 이 당사국 총회가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 뭐 대통령, 리더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선언할 것인지 이런 거를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그냥 UNFCCC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컨퍼런스 오브 더 파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국들이 모이는 회의다. 그래서 COP 또는 뭐 CO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숫자는 그 25번째, 6번째 뭐 이런 회의라는 뜻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파리 협약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15년에 COP 21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당시 이 협약을 하고 시행하는 해를 21년으로 정한 겁니다. 작년이네. 예. 아니 올해죠. 21년. 올해네. 올해가 첫 해이고 그러니까 파리 협약이 있고 나서 시작한 처음 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코로나19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준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회의를 아마 이번에 또 처음 이제 지켜보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뭐 COP 뭐 계속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관심이 많았던 때는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막 이것 때문에 뭔가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컵이 열리는 시즌 전후로 뭐 기후 위기 관련된 여러 뭐 산업이나 제도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관심은 점점 커질 거다. 그렇죠.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한 것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폭주하는 기후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최대 기회다. 마지막이면서 최대 기회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잘하면 정말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그 기후 위기 대응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본론으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최대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사적으로 막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게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컵 27에서 좀 제대로 된 걸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혜영 연구원인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니도 뭐 COP 관심 많고 되게 기대는 많았는데 생각보다 김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탄소 비용에 대한 것들을 뭐 선진국이랑 개도국이랑 아주 의견차가 아직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소 국경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이걸 하자 그러고 있고 네.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도상국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안 된다. 힘들어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나 뭐 어디죠? 사우디 뭐 이런 데들 이제 계획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UNFCCC 자체는 이제 뭐 외교관들, 정치인들 이제 모여가지고 실정 실행 방안을 만드는 건데 그 근거로서 우리가 저번에도 다뤘던 IPCC 있잖아요. 6차 보고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것들 다 이제 계산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토대로 UNFCCC에서 이제 이거를 정책화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IPCC에서 이야기했던 그 감축 그 기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 컵에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그 차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번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나요? 개인적으로 뭐 어때요? 개인적으로든 아니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사람들 은 아마 다 그죠? 아쉬움과 아쉬움. 뭐 분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노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다 나올 텐데요. 이제 네. 책임을 져야 될 곳들이 책임 잘 지지 않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툰베리가 좀 많이 화가 났겠네요. 네, 툰베리는 이 컵 하기 전부터 이번에 약간 실패한 뭐 회의다 약간 이런 거를 왜냐면 이미 분위기가 사전에 그 이번에 컵을 앞두고 NDC 각각의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부족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저도 보면서 사우디가 2060년, 네. 인도가 2070년이죠. 네. 2070년 제가 이제 90살이에요. 아니 저도 그러면은 90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는 아예 참여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용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는 그래도 그 각각의 이제 세부 어떤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합의를 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핵심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본 거고요. 제 생각 이걸 다 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서 네, 뭐 핵심적인 보면서 내용들 중심으로.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컵은 그냥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그 마을의 반상회나 마을 회의인 거예요. 마을 회의. 예,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 산불이 크게 난 상황이죠. 지구라는 마을에 그렇죠. 지구라는 마을에 산불이 난 산불이 거예요. 크게 나서 그럼 산불이 나서 꺼야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끌지 이제 모여봐 해가지고 딱 모인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산불을 낸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에 가까이 사는 집들은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아직 일부 집들은 조금 이제 산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지금 제가 마을이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 200여 그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봤을 때 이해관계나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실 불 지른 그 국가는 엄밀하게 하면 진짜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포함돼 있고요. 우리 불진 나라인가요? 네. 네, 뭐 큰 불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냥 불은 질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다. 이제 이걸 좀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좀 그래도 좀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준비한 메탄 서약인데요. 그 온실가스는 CO2를 포함하여 6대 온실가스, 뭐 7대 온실가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O2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메탄입니다. 비중이. 근데 이 메탄의 특성은 그 CO2보다도 그 온실 효과가 거의 20배 이상, 25배 뭐 이렇게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차이점은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 중에 나오면 특별한 뭐가 없으면 한 수백 년, 200년 이상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출해도 웬만해서는 이걸 다시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메탄과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20년이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탄은 일단 메탄만이라도 줄여낼 수 있으면 우리가 10년 이상 이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메탄을 진짜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메탄으로 인한 온실 효과는 없앨 수가 있고 그 효과도 20배 이상 되니까 효과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배출되는 곳이 대표적인 게 이제 천연가스의 그 주 성분이 또 메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들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추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소, 양 그래서 이제 소고기 항상 얘기 나오는 그 소고기를 사육을 뭐 줄이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대체육이나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죠. 지금 다른 뒤에 설명드릴 것들은 그냥 그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탄 서약이 확 실시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각 국가들이 제대로 메탄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대체육과 같은 회사에게는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메탄이 어쨌든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효과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시급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는 줄여도 이게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효과를 지금 줄여도 지금 줄여도 지금 당장 0을 만들어도 이미 배출되는 온실가스들로 계속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는 반면에 메탄은 한 10년만 우리가 바짝 줄이면 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그 온실 효과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제가 찾은 것만 좀 숫자가 다르던데 80곳에서 100곳 정도 국가가 가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운 업체들 이 또 이제 배기가스 제로를 선언했는데 이건 아마 해운사나 조선사들 이제 전망이나 분석을 할 때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최대 해운사인 그 머스크를 포함해서 해운사들이 2030년까지 5% 이상 배출, 그러니까 전체 갖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 심해를 운행하고 있는 배의 5% 이상을 배출하지 않는 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배로 하겠다. 그리고 선주들도 30년까지 10%, 2040년까지 100%. 그래서 이게 해운이나 선박에서도 온실가스 줄이는 게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닌데요, 현재로서. 나름 이런 건 공격적으로 잘 합의를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수소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일단 수소. 전혜영 연구원도 수소 전문가로 얘기해 주실 텐데요. 그 수소는 그 녹색 수소 캐터펄트라고 하는 그 녹색 수소를 많이 사용하자라는 그런 기업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재생에너지 회사 중 한 곳인 이제 이베르드 롤라를 포함한 여러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쉽게 자신들의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전해조가 그 전기를 만드는 그 수소를 만드는 그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26년까지 25,000메가와트였다면 그거를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2027년까지 45,000으로 했고, 이건 이제 포인트가 보통 그 수존의 킬로그램당 가격, 생산 가격을 $2 정도로 기준을 놓고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수소에게도 긍정적이고, 이게 정말 본격화되면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치가 수소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관련해서 전혜영 연구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인데.
수자네가 이제 킬로그램당 $2가 이제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네. 지금 글로벌리 쓰고 있는 뭐 90% 이상 수소가 다 이제 LNG에서 추출하는 수소인데 네. 이제 그 비용이 한 $1.8 정도 평균으로 아하.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전해를 해서 $2 정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는 그레이 수소를 대체할 수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 그리드 패러티 그런 개념과 그렇죠. 비슷한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그렇죠. 그리드 패러티랑 비슷한 개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거죠. 저게 된다는 건가요? 저게?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목표로 제가 하고 있다. 지금의 각각의 회사들의 그 수준의 비용은 정확히는 전 지금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럼 저거를 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 COP 마지막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지금? 주 금요일 이번 주 12일이 금요일? 마감이고요. 마감하면 마지막이고 그때 뭐가 막 나오나 이제 막 그때 이제 공동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명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공동 성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보인다라는 어떤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앞에는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아, 그런가요? 좀 네. 각오를 하면서 들어야 되겠나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2030년까지 IPCC의 권고는 10년 대비 45% 감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감축을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1.5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번 그 COP 26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2030년 이 NDC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에서 그냥 감축 목표다. 국가당 자율적인 감축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감축 목표를 다 종합해 보니까 45% 감축이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종합해 보니까 오히려 2010년 대비 16% 증가하는 걸 목표치로 제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왜 증가냐 감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10년보다 지금 이미 20년에 증가를 이렇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축을 했지만 10년보다는 약간 증가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제출 안 한 국가들이 뭐 중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은 완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애들이니까 좀 빼고 그래도 이번에 좀 높여서 제출한 애들로만 추려서 보면은 그렇게 해도 2010년 대비 감축 수준이 9%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45% 줄이는 것과 9% 줄이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 얘기는 1.5도 도달은커녕 뭐 그래도 2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2도는커녕 지금 목표대로 계산을 해보면 2.7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실망스러운 그런 지금 NDC 제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아니 이거 들으면은 되게 암울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네요. 아니 무슨 뭐 지금 엔비디아 날아가고 있는데 친환경 얘기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엔비디아 물론 그렇죠. 얘기고요. 뭐 보면은 테니스 신동님이 얘기해 주셨네. 오늘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하늘 날아가고 있는데 에너지주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테니스 신동님께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우리 지금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네네. 지금 이게 보면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문제이기보다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숙제 어디까지 해올 수 있는지 제출해 막 그랬더니 계획이 이게 계획이 이러면 계획이 이러면 진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답답한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몇 가지 또 다른 쟁점을 통해서 그 아까 잠깐 탄소세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파리 협정에도 이걸 하기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만약 이게 되는 분위기였으면 아마도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 10% 뭐 제가 주가 지금 모릅니다만 엔비디아 주가 이상으로 관련된 주가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탄소세가 이번에 되기만 했어도. 근데 지금 상황은 별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재미난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탄소세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글로벌 스캔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세 찬반 여부를 조사를 해봤는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면은 최근에 2021년에 조사한 게 60% 그리고 반대가 34%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탄소세를 도입을 원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건 그 각각의 그 시민들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모아둔 그런 정치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금 탄소세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건 정치의 실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니 왜 너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가서 딴 데다가 도장을 찍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건 주인 대리인 문제겠죠. 이제 주인은 원하는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 주인의 뜻에 반하는 지금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것이고 이 다음 페이지 이거 보시면 국가별로 보면은 뭐 중국, 베트남, 이 개발도상국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탄소세 도입 찬성 여론이. 네. 조금 낮은 국가가 러시아, 사우디. 이게 진짜예요? 중국이 83%나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민주주의 정치 실패 이렇게 써놨는데 다수의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 다수가 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정치인이 그거를 뭐 대표자가 확실히 따를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고 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갖춰졌다라고 해도 그 정치인이 일반 다수의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뭐 그 제가 여기 탄소 자본이라고 했는데 탄소 배출하고 돈을 버는 거대 자본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좀 정치의 실패를 뼈저리게 좀 느껴보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뭐 제가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또 있는데 우리나라도 69%예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탄소세 찬성 여론이 69%입니다. 이 지금 긴급 제안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뭐 한 1000분 정도 10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어때요? 그 탄소세를 도입하시는 걸 찬성하시나요? 찬성하시는 분은 1, 반대하시는 분은 0을 채팅창에 마구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과 0을 1과 0으로 아니 채팅창에서. 이렇게 할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마도 만약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론은 탄소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탄소 자체가 이미 비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비용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 우리가 아까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네. 잘하면 우리가 돈 안 내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냥 몰래 나가면 되죠. 몰래 나가면? 몰래 잘. 바쁘잖아요 그 사장님. 사장님이 아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저도 알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가 같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자 그 돈을 낼 건가 말 건가를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기 시작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돈 안 내고 밥을 먹으면 좋죠, 저도. 근데 이거를 참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좀 생각 좀 들고요. 그 0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짜밥 좋아해요. 있지만 이 0을 쓰시면서도 약간 유유를 해주셨고 죄송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0을 쓰시면서 어차피 인간 멸종이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할 수도 있죠. 전혜영님도 이거 얘기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어차피 끝난 건데 뭘 탄소 중립이고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죠. 어때요? 주변에? 저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주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제 주변에는 팀장님이랑 저 주변 그 세대와 전혜영 아니 생각보다 많아.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열을 내면서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지구 멸망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학생들이 이런 기후 변화에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유일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기후 회의하는 학생들 단체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니까 내가 지금 좀 나 좀 더 놀아야 돼 뭐 이런 거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 15년 후에 뭐 1.5도 2도씩 도달해 가지고 놀지도 못하면 안 되고 이런데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1이라고 써주시긴 했지만 1이라고 쓰지 않고 0이라고 쓰면은 왠지 그냥 이상할 것 같아서 근데 속으로는 좀 뭔가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나 샤이 0이라고 해야 되나? 샤이 반대. 샤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근데 사실 대다수 분들 기준에서는 탄소세 부과됐을 때 경제적으로 본인이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기업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질 뿐. 네.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물론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거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 탄소세 재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탄소세 바탕으로 기본소득 하자 그러면 본인이 물가 상승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또 이제 그걸 기본소득 받기 때문에 그거 계산을 해보면은 뭐 글쎄요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부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다음 주제는 이게 핵심 주제. 핵심인가요? 네. 그 COP26이랑 이 국제 협의가 어려운 가장 핵심 이유는 지금 1,000억 달러 기후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네. 가해 국가가 지난 파리에서 1,000억 달러 돈을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피해 국가를 도와주는 게 합당하다. 네. 그러니까 불낸 그 마을에서 그 산불을 낸 사람들이 끄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산불로 집이 불타면 그 내가 불낸 거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사실 1,000억 달러고 저는 이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사실 COP 직전까지 이거는 그 모금된 게 80%에 불과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추가로 또 하겠다고 이제서야 나온 상황입니다. 저거 보면은 미국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쏟아 부은 게 막 4조 달러 이래요. 4조 달러. 좀 1,000억 달러를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좀 너무하네. 아무튼 네. 사실 미국 얘기가 사실 중요한 게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역대 누적 인간이 배출한 누적 배출량입니다. 이 누적 배출량의 중요한 이유는 이 누적 배출량이 바로 정확히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배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한 배출량. 맞아요. 예. 근데 그걸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유럽 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찾아보면 이제 러시아, 인도, 뭐 일본 있고 우리나라도 가운데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17 이렇게 써 있죠. 대충 이렇게 나라 이름으로 된 나라들의 숫자가 한 20개 정도 국가가 되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이제 밥을 먹은 분들이죠. 예? 밥을 먹은 분들. 돈 내야 되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아까 마을 회름 이미 산불을 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큰 불은 아닌데 옆에 조그맣게 좀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엄밀히 하면 그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위해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돈이 잘 안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후 블록이라고 이 기후 의제에 따라서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개발도상국도 다르고 또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섬나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기가 의견이 좀 다르고 또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도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개의 그 블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느끼기에 좀 가장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블록이 뭐냐면 이 베이직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본인들이 이제 개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선진국 책임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책임이 있는 국가들인데 너무 선진국 탓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머신님도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탈석탄 선언은 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긴 한데 그 내용이 조금 모호하다고 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일부 조항에만 찬성한다라 할지 단서를 단다라고 할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상은 그게 아닌 것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탈석탄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고 합의된 수준도 해외 신규 석탄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는 것뿐이지 자국에 대해서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 종료를 합의를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네. 뭐 속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감축 속도가 45%냐 10%냐 이건데 어쨌거나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하는 것이면 어떤 경우에서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동안 강조해왔던 여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이런 에너지 전환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는 역시 변함없는 사실인데 사실 속도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었다. 근데 그 속도가 못 붙었다.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했고 엔비디아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 회사로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뇌피셜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만 결국 생태계가 존속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인간이 약간 이제 뭐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정신을 따로 떼어서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 뭔가 영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기후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는 게 그 이제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진짜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가 먹을 것도 쉽지 않고 진짜로 생존 자체가 힘들 텐데 그때는 우리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뇌를 디지털화해서 그냥 메타버스 생활에서 그냥 구현이 되는 그런 세상이 한 100년 100년이요? 50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상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미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요새 그 관심 있는 것과도 사실은 연관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게 근데 맞는 아직 것 이걸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곳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그 뭐죠 엔비디아 한국 그 상무님이랑 이렇게 미팅을 한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제가 막 상무님한테 기후 얘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돌아온 반응이 우리가 만드는 메타버스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컵 이번에 회의 같은 경우도 수많은 막 그 의전이 아직도 막 옛날식 의전이어서 비행기 뭐 엄청 타고 막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한 거였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여행도 안 가게 하고 가동도 안 해봤더니 이 정도 줄었다 11% 줄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냥 재택하고 그냥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여행도 그냥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상이 되면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비자발적이든 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조그만 한 가지 포인트만 보태자면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그 인프라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반도체, 이거 생산하고 가동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기본이 바탕이 되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전기를 석탄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감축 정도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뭐 별로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생에너지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이게 이제 구축이 된다는 기본 가정하에 메타버스라고 하면 발자국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뭐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석탄이 나오면은 이거 뭐 꽝이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2.1부에서 이제 은규현 매니저가 COP26에 대해서 얘기를 좀 중간 점검을 좀 해주셨는데 솔직히 좀 암울하네요. 어떻게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간 점검은 아주 근데 대신에 COP26이 이 정도 한 걸 반성을 하고 교훈 삼아서 내년 COP27에서라도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 자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뭐 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의 마당에 서로 싸우고 있고 뭐 이러면 되겠냐? 안 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다 돈을 베팅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게 뭐 작은 힘이라도 뭔가 반대되는 쪽으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제를 자연스럽게 네. 연결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전혜영 연구원님과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면 투더 레인보우님께서 갓효석 90세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90세가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그 인도가 탄소 중립할 때까지 사실 그래서 뭐 잠깐만 그러니까 인도가 2070년을 자기들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한다면 2050년이 목표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차이를 사실 선진국들이 사실 인도도 뭐 워낙 인구를 감안하면 인당 배출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들을 좀 도울 필요가 있는 거죠. 70을 50으로 땡길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이 좀 해줘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선의가 아니라 사실 그냥 본인이 불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니들이 해야 되는 해야지. 거예요. 네, 니들이 해야지. 그렇죠. 네. 네, 우리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 네, 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한 게 이 표인데요. 네네네. 네, 주요 국가별로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한 걸 좀 정리를 해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네. 네. 네, 가장 빠른 건 이제 결국 독일이고 유럽연합이 좀 가장 뭐랄까 빨리 이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 네. 있는 이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도 2060년, 인도도 2070년 탄소 중립을 말을 했다. 그래서 약간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차이의 이유를 봐주시면 네. 이게 지금 국가별로 이 탄소를 얼만큼 GDP당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전체 GDP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려놓은 표인데요. 그러면 X축이 탄소를 X축이 탄소를 GDP당 탄소를 얼만큼 배출한 집약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Y축이 전체 GDP, 전체 산업 내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몇 %인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탄소에 의존하는 그쵸. 경제라는 얘기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라고.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네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록 색깔 안에 있는 나라들은 보시면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이렇게 약간 지금 어느 정도 탄소 배출 감축에 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시면 여기 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중국 있어요. 얘네들은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네. 2060년, 2070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지금 어떻게 입장 상황이 다른 게 자기네들 지금 경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탄소 중립을 그렇게 빠르게 달성을 하지 못한다. 이게 약간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거죠. 너네가 좀 도와줘라. 니들은 다 저렇게 경제도 저런 식으로 의존도도 낮춰놓고 줄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라네요. 저 우리나라는 찾아보시면 요쯤 돼 있어요. 중간 그래도 좀 왼쪽에 많이 가깝네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발표한 목표도 글로벌리 봤을 땐 좀 낮은 목표다. 더 많이 목표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관련돼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 사회복지 예산안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된 걸 발표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제 밤에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네네. 수소 관련주 퓨얼셀 에너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제 한 20%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된 영향이다, 정책적 모멘텀을 좀 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전체 바이든 행정부가 나타냈던 빌드백 배럴 예산안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다 안에 신재생 에너지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기 안에? 네, 인프라 법안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 예산안 안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어떻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회복지 예산안 안에 있는 이 기후변화 예산 관련된 내용으로는 일단 전기차 구매를 할 때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그래서 최대 12,500달러 감세를 해주는 게 있고 결국은 전기차를 많이 너네들이 타라라는 걸 이제 좀 드러냈다. 12,500불이면은 거의 한 1,4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단계적으로 좀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달라요. 뭐 미국 안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 뭐 몇천 달러. 네. 뭐 그리고 노조가 있구나. 네. 그러면. 그리고 뭐 2025년 이전에 구매한 사람한테도 추가로 전기차에 대한 감세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 12,500달러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되고 전기차를 보급을 하려면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겠죠.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또 이만큼 금액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어제 뭐 전기차 충전소 운영하는 업체들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결국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뭐 기업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거에 투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을 더 짓는데 좀 인프라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인프라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안 안에도 이 기후변화를 넣을 만큼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주요 신재생 업체. 신재생 업체들 주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신재생 관련 ETF를 이제 2020년 작년 초를 기준으로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수소 관련된 주이고요. 요거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그냥 다 그려놨는데 네. 요거는 이 밑에 거는 태양광 업체들이고 태양광 업체들 기준으로 이걸 연초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 조금 올랐다가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되게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 이게 약간 정책적 모멘텀을 탔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은 전기차랑 태양광을 같이 구매하는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을? 네.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비싼데 그래도 뭐 전기차에 대한 뭐 테슬라에 대한 뭐 수요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를 샀어요. 근데 애초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료비까지 그렇게 많이 뭐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다르게 주택이 많이 보급돼 있으니 주택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로 바로 집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겠다라는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태양광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들 에 대한 설치량이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씩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만 팔리는 게 아니고 태양광 설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설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태양광 뭐 ETF도 그렇고 신재생 ETF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올해는 사실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죠? 작년에 이제 바이든 되기 전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 올해 내내 좀 사실 성과가 썩 좋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사실 작년에 많이 오른 이유는 그 유럽연합에서 그린딜 뭐 발표도 했고 수소 전략 발표도 했고 그런 정책적 모멘텀으로 쭉 올랐다가 사실 크게 작년에 발표만 됐지 올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올해 연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 콥26 회의도 좀 있었고 미국에서 정말 정책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정책도 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를 좀 봐주시면 이 모듈 수요 전망이 있는데 원래 올해 태양광 전체 글로벌 설치 수요를 연초에 한 200기가를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한 167기가 정도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뭐 그 설치량 자체가 거의 뭐 한 20% 이상 감소한 수치이기는 한데 올해 약간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운송 차질 때문에 운송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었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부자재 가격 부담으로 이 모듈 가격까지 인상이 되면서 이 설치하려는 수요들이 다 내년으로 좀 이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최소로 전망하고 있는 게 한 193기가, 190기가 이상 200기가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태양광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수요 자체가 연중에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조금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주택용 기업에는 좀 그 설치량이 작년 대비해서 좀 100% 이상씩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제서야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관련해서? 내년에는 사실 태양광 침투율이 아직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주택용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침투율 보면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태양광 산업을 미국 내 전 밸류체인을 좀 뭐랄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주택용 설치하는 거에 또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내년 초에는 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주가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다 좋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수요나 뭐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은 태양광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혜영 연구원님은 지금 담당하시는 섹터가 지금은 태양광, 수소 보고 계시고, 네, 이제 2차 전지까지 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네. 애널리스트계의 꿈나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저희가 실제로 지금 커버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국내에서 커버하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기업 있고, 수소 네. 관련해서는 두산퓨얼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커버하고 계시니까.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국내 뭐 어떻게 보면 모듈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뭐 모듈 업체들이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네. 모듈 업체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모듈 업체들. 네, 그러니까 이제 폴리는 괜찮은데 모듈은 별로였던 거죠. 폴리가 너무 비싸서. 즉 봐주시면 이게 3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네. 폴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3분기에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 있고, 그다음에 트리나솔라, 퍼스트솔라 같은 약간 폴리랑 모듈 같이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약간 영업이익률이 낮은데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 영업이익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가서 지금 그나마 영업이익률도 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그 태양광 부문만 보면 3분기에도 적자였고 올해는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좀 잘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올해 제일 안 좋았던 게 뭐야? 그쵸. 이거 보거든요.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올해 되게 주가 많이 빠졌고 올해 내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상태라서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 이제 폴리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서 업체들 공장 가동률도 좀 올라오고 또 증설되는 것들도 이번에 있어서 사실 폴리 가격 오른 게 폴리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 문제로 가격이 되게 비이상적으로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급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폴리 가격은 낮아질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모듈 업체들은 폴리를 좀 싸게 사올 수 있으니 그런 거에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방금 전혜영 연구원이 얘기해 주신 게 매크로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그냥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내년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고, 소비자 물가를 정가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참 되게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신 내용이 그래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요. 수소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 산업부에서 이제 언론에 낸 내용으로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수소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산업부가 이 수소 경제에 관한 뭐 로드맵 2.0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뭐 연내에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11월까지 됐는데 네.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숙제 안 하니.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주가들도 조금 올해 연내 계속 부진했었죠. 근데 지금 콥26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새로 수소에서 시행되는 제도인 HPS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정책적 기대감에 우리나라 수소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블룸에너지랑 플러그 파워 있는데요. 네네. 플러그 파워가 이제 좀 주가가 작년 최근에? 대비해서 훅 올랐다가 연중 내내 좀 빠졌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올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때 약간 우리나라 GSK가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 그때 이 모멘텀을 타서 좀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 오른 거는 최근에 이제 플러그 파워가 수소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소를 자기네들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플러그 파워가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였어요. 뭐 수소차나 수소지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린 수소 생산을 좀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는 아직 이 그린 수소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플러그 파워가 미국 내에 지금 1개 공장 돌리고 있고 이걸 연말까지 3개 공장을 돌려서 미국에서 이제 수소를 한번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셰일가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셰일가스에서 수소를 뽑아가지고 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에서? 그럼 그거는 블루 아니죠. 수소인가요? 그거는 이제 CCS 탄소 포집이 되지 않으면 블루 수소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그 메탄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탄을 CH4에서 CH4에서 H2랑 떼면 이제 CO2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개질하면 그거를 포집해야지만 이게 블루수소가 되는 거죠. 그냥 개질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그레이 수소 이제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블루 수소. 그린 수소는 아니고. 네. 그래서 미국은 원래 그렇게 좀 수소를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플러그 파워가 이제 미국 내에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공장들을 짓겠다.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전의 플랜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물을 분해하는 플랜트. 그거를 이제 공장을 캐파를 늘려가면서 미국 내 그린 수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걸 되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런 게 이번에 이 콥26이랑 바이든 인프라 정책이랑 맞물려서 최근에 좀 수혜를 많이 본 종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더 끝나신 건가요? 준비하시고요. 네, 뭐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까 다 했어요?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뉴페이스를 모시고 또 이제 기후와 관련된 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지금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COP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드는 느낌은, 이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에 대해서는. 그렇죠. 국내 주식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 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회사들의 주가가 뿜었죠. 네, 뿜고 있고요. 뿜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현영 잠깐 얘기했던 미국의 여러 재생에너지 회사들은 그 바이든 인프라 법안 통과 합의를 한 달 전부터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멈추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강했었고요. 저기 은구현 매니저님이 운용하시는 펀드의 수익률도 괜찮습니까? 네,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나요? 네. 그래요? 그게 제가 어떻게 특별한 뭘 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렇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중국은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콥 26 얘기해서 중국 문제가 많다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이 전 세계 핵심 제조업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기업들은 연중으로 제일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쵸. 예, 그거는 글쎄 중국이 저번에 뭐 헝단이 뭐니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도 그때도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거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규제 청정 지역이다.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보면은 빅테크도 규제하고 뭣도 규제하고 되게 규제 많이 했지만 규제 안 하는 거 뭔가 따져보면은 중국 내 청정 에너지 관련된 네. 주식들은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뭐 오늘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국도 그 연중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게 사실 중국이 이제 억지로 지방 정부마다 석탄 사용량이나 에너지 발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그걸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그 할당량도 있습니다. 또 성마다. 예, 그런 게 다 있어서 뭐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유럽 뭐 할 거 없이 네. 네. 고루고루 좋기는 하죠. 그런 네, 정책들이. 네. 예.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은기원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팩트를 수익률 그러니까 좋다. 뭐 수익률이 제가 뭐 아주 펀드 좋다. 아니더라도 아까 여기 잠깐 소개된 다른 그런 재생에너지나 뭐 그쵸. 전기차 이런 투자 대상이 뭐 요새 ETF도 많고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좋다 네, 그런 좋습니다. 얘기하시고 뭐 댓글 창에서도 뭐 얘기들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요. 지금 댓글창 볼 수 없어서 좀 굉장히 전혜영 연구원님 무슨 일이 이제 있는지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근데 무슨 그런 그거 치고는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자주 만나는데 오늘 한 거는 제가 경험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아하, 그런가요? 10분의 1? 여러분 이제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다음에는 해주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좀 돼서 이걸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이제 기회 될 때 또 모시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